연일 KF-21 양산 관련 논란으로 어수선한 한국. 초도 양산 20대냐 40대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결국에는 일부 타협안을 받아들인 대신 4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KF-21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와 방위사업청이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우선 20대를 조건 없이 생산하고 그 다음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면 20대를 또 만들도록 허용되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합의에 따라 초도 양산을 40대로 상정한 수준인 2,386억 원가량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KF-21은 현재 진행 중인 2,200소트의 고난도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친 뒤에 즉시 무장시험으로 이어가서 그 결과까지를 내년 안에 도출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이 되겠지만 그간 KF-21이 보여준 출중한 성능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시험 비행이 매우 순조롭다는 것도 얼마 전 KF-21이 ADX 에어쇼에서 보여준 화려한 고개 비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에 이번 논란으로 남은 것은 애당초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인 인니에 대한 감정뿐이었습니다. 감축이 주장된 KF-21 20대가량의 생산 가격은 인니가 미납한 1조 가량의 분담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인니가 정상적으로 돈을 냈었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인니 배제론. 돕기는커녕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들을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인니에서 진행된 KF-21 관련 세미나에서는 내년까지 인니 당국이 1.4조 루피야 하나로 약 1,150억 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여태 내던 규모에 비하면 크지만 1조에 달하는 미납분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나온 또 다른 주장은 2030년까지 완납 기일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 세미나라지만 듣는 한국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때쯤이면 이미 블락 2도 한창 양산 중이고 블락 3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다름 아닌 블락 1의 납기를 질질 끌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니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한국이 인니를 그냥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한국의 변심에 대비해 마련했다는 플랜 B. 인니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생각이 있긴 한 모양인데 조금 알아보니 그 깊이는 결코 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니가 여러 번 일으켰던 추락 사고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기사 내용 자체에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8일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너 저카어터에는 인도네시아가 KF-21보다 3배 저렴한 가격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자체 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요. 그게 가능했다면 이들이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원문을 보고 내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와 F-16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가 운용하는 KF-21 보라매와 F-16은 둘 다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것입니다. 이는 KF-21 보라매와 F-16의 기술 및 정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KF-21 보라매와 F-16의 공통성은 인도네시아가 이 둘을 동시 운용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F-16 운용 경험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는 EMLU 시설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F-16을 운용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인도네시아 F-16 운용 경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KF-21은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활용하므로 이는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로키드 마틴은 P-16V 바이퍼를 인도네시아에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35를 즉각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리는 P-22와 F-35라는 두 장르의 5세대 전무기를 운용 중인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이 이 플랫폼의 5세대 기술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용 F-16 블락 72에 낫이 농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미국의 F-16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어 이 전투기를 유지하고 운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인니 공군 관련사는 F-16C 34분대를 보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미 시원 장비, 예비 부품, 훈련된 우종사 몇 F-16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공군의 F-16A 블락 15는 중간 우명의 구조 업그레이드와 항공전 사공학 업그레이드를 거뒀으며 이제 F-16 블락 71을 보완하게 됩니다. F-16의 기존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F-16 블락 72의 초기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환과 보다 경제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입부만 봐도 망상이 과합니다. 이들이 F-16V와 KF-21을 동시 운용할 계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KF-21을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다고 하는 데에서부터 기자의 전문성마저 의심이 됩니다. 로키드 마틴이 KAI와 맺는 협력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자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인리 자신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리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KI 본사에서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는 자문만도 못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아직도 F-35를 운용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슬람 세력이나 중국과 교류하면서 미국의 의심을 산 것은 다름 아닌 인리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까지는 모종의 이익을 좋은 것이니 비난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놓고도 F-35 판매를 거부당한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체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사는 것일까요? 계속 보시죠. 한편 KF-21의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예산이 풍전능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재정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죠.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분담금 시급도 체납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F-21의 대당 가격은 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한 대의 가격은 1조 3천억 무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조 2천억 무피아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는 라팔보다 비쌉니다. 한편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는 F-16V의 가격은 대당 1조 루피아입니다. 사실 위의 모든 제안을 받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자체적으로 혹 209 전투기 100대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만들려고 했던 혹 209의 가격은 F-16보다 무려 3배나 저렴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영국으로부터 혹 109와 209를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 패키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협정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빙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팔러틱스 오브 브리티시의 저자 마욱 파이시어는 영국 정부는 이 합의를 중요한 돌파구로 보았고 대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6보다 3배 저렴한 혹 200 시리즈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위기와 미국의 군사적 금수 조치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혹 209의 자체 개발을 취소하고 이제 더 비싼 F-16과 KF-21 보라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비장의 패를 꺼내는가 했더니 김이 빠지는 노릇입니다. 일단 KF-21이 비싸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 1,000억 원대의 가격은 다름 아닌 인리 자신들의 업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돈을 냈으면 KF-21은 훨씬 리스크가 적은 사업으로 평가받아 인리 외의 다른 구매자 역시 진작에 생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리의 체납으로 인해서 생산국인 한국의 양산 물량까지 줄어들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원대로 가격 방어에 성공한 한국이 오히려 대단합니다. 그래놓고도 KF-21이 비싸다니요. 이젠 차라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적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국이고 고객이면 이런 수준 낮은 어깃장을 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걔넨 이야기는 더 말도 안 됩니다. 인리가 언급한 혹 209는 영국에서 개발한 경전투기의 이름입니다. 영국의 방산 기업회에서 호크라는 이름으로 연달아 개발하고 있는 훈련기 시리즈의 일종이죠. 혹 209는 200 시리즈의 마지막 기종으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인리 수출용 기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리 공부는 이를 1998년 총 32대 인도받았는데요. 이때 영국으로부터 최대 100대의 라이센스 생산 권리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리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F-35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리에 부과한 금수 조치 때문이었죠. 인리는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F-16 정도는 팔아줄 정도로 신뢰를 받게 되었으니 혹 209의 라이센스 생산도 다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인리가 군사 분야에서 서방의 등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외교적인 입지를 갖고 있질 못합니다. 인리가 외교적으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서구권과 동구권의 갈등 자체가 격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 제3국들 역시 어디가 되었건 편을 고르기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서방의 편을 고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니는 적어도 한동안은 미국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혹 209 수준이라면 금수조치로 생산부터 틀어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니가 이 이야기를 꺼낸 지금의 타이밍이 한국으로선 우스울 따름입니다. 한국한테 버림받아 KF-21 프로그램에서 튕겨 나갔을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인데 그런다면서 나온 혹 209는 성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먼저 언급한 KF-21이나 F-16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지경이죠. 혹 209는 경전투기지만 근본이 되는 기골은 훈련기의 그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FA-50과 T-50의 관계와 비슷하죠. 그런 만큼 혹 209는 체급부터가 첫 보기에도 귀여울 정도로 작습니다. 성능으로 따져도 FA-50한테조차 덤빌 수 없습니다. 하물며 KF-21의 대체제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인니는 영국으로부터 고작 32대밖에 못 사왔던 이 혹 209를 추락시킨 전적맞에 있습니다. 2020년에 페칸바루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혹 209가 불과 5km밖에 날지 못하고 쿠방자야 마을에 추락한 것입니다. 떨어진 전투기는 민가를 덮쳤고 다행히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체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추락까진 안 했지만 큰 손상을 입은 사례가 불과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제12사단이 운용하는 혹 209가 술탄 샤리프 카시미세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했으나 타이어 파열로 실패했고 파일럿은 비상탈출했으나 기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죠. 솔직히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는 인니를 상대로는 원 제조국인 영국 측에서 라이센스를 회수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KF-21을 대신하는 전투기랍시고 꺼내오는 시점에서 인니가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 상당히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기들도 안 될 줄 알아서 일수물도 시카탄이라고 불리는 자체 개발 4.5세대 전투기 계획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건 역시 성공하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이처럼 인니는 늘상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니 양국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인니는 최소한의 콩고물이라도 받아보려면 한국에게 더 잘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공격에 한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급부상했는데요. 서울 불바다 이론을 전개하던 이들이 얼마 전 한국이 공개한 이 무기 하나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공격 원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반격까지도 가능한 한국의 전력이 공개된 것인데요. 어떤 무기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얼음판의 중동 분쟁.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의 극한 대립에 국제사회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의 끝이 보이지 않던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소식이죠. 양 세력은 인질 석방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들이 석방될 동안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인질은 240여 명 중에 여성과 아이들인 10명, 하마스가 하루에 12명에서 13명에 해당하는 인질을 4일에 걸쳐 이스라엘 쪽에 건네겠다는 협상안을 꺼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인질 석방 소식에 화답하며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약 150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6일이 지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 세력은 휴전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4일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넘쳐나고 아직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러 집단과의 거래는 없다며 강경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이 이번 인질 교환 협상 자리에 나온 것을 보고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전쟁 종결의 희망을 받는데요. 이러한 희망이 무색하게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휴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의를 불태우며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파일 전쟁이 시작될 시점에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력상 이스라엘의 우위가 명백했기 때문에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순식간에 진압되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하마스는 철저히 준비된 전략으로 이스라엘 대공망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땅굴 전략을 통해 이스라엘 군을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정보 보안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어 정보 관리에 탁월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며 이스라엘 정보망의 신화는 굳건해졌죠. 그러나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예측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하마스의 위장 전략과 침입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자와 무기들을 봤을 때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준비 덕분에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싸우는 것은 물론 장기전까지 노려볼 정도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놀랄만한 변화에는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죠. 그 배후의 주모자로 지목된 곳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물자는 물론 전략 전술까지도 북한이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북한에 대해 주요 동맹이라고 지칭한 것은 물론 미국을 같이 공격할 동지라고 말하며 이 의혹은 삽시간에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여러 반박이 있었지만 최근 뜻밖의 장소에서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그 증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북한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CEO는 이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증거를 결국에는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낸스를 추궁해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용인했다는 고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한과 하마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가 북한과 하마스 사이에 거래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마스의 무자가 북한에서 온 것은 이미 밝혀졌고 북한은 하마스의 대금을 받아 무기를 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죠. 공식적으로 북한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한국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한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땅굴 전략은 물론 무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북한의 테러 조직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마스가 벌인 것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북한이 수행한다면 특히 한국의 방공망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최근엔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술 발전을 이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 1100문이 화력도 무시할 수준이 아닐 뿐더러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신경 쓰이는 무기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전술핵 탄두입니다. 화산 31분이라 불린 전술핵 탄두가 전장에 배치되거나 한국 침략에 사용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죠. 북한이 몰래 팔 수도 있는 땅굴 역시 신경 쓰이는 요소입니다. 과거 북한은 땅굴을 통해 남침을 계획했었고 이를 의심하게 하는 땅굴 흔적이 DMZ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하마스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놀라운 무기를 선보이며 불안을 한 번에 종식시켰습니다. 바로 LI-GNX-1에서 개발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사받은 하늘의 거울에서 이름을 따서 청경 나는 별칭이 붙어있죠.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근 제기된 안보 불안의 주된 이유였는데요. 최근 한국이 공개한 청경은 이 불안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의 포격을 청경은 단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물체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분석해 탄도의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데요. 이 과정은 불과 수초 만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군 포대로 이 정보를 전달해 즉시 타격한다면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정포는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 한국의 미사일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포탄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이 가능한 것은 바로 S의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테나 속에 빼곡한 점처럼 배치된 3,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신호를 만들어내며 북한의 발사체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기존 필세 레이더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99% 한국산 기술이라는 점인데요.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60% 정도에 그쳐 추가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간 내에 제대로 개발을 해내지도 못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맨 땅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왔던 한국 방산 기술자들은 기한 내에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국산화율을 99%까지 늘리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기존 레이더보다 30%부터 40% 정도 향상된 탐지거리에 동시 표적 처리 능력도 2배로 향상시키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하마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한국은 북한에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은 청경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격 실패는 물론 한국의 즉각적인 반격에 직면해야 합니다. 한국의 1차적인 반격 카드는 바로 K239 천무와 K9 자주포, KTSSM 등 포병 전력인데요. 정밀하면서 연속적인 활력 투사가 가능해서 순식간에 도발 원점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천무는 230mm급 유도탄을 연발로 12발까지 쓸 수 있죠. 130mm 포드와 탄은 한 개 포드에 20발씩 총 40발을 일제 투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동성 역시 탁월의 시속 80km로 이동하면서 대응 사격이 가능하죠. 폴란드도 일찍이 차세대 무기로 낙점한 무기입니다. 호마르 K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에 수출된 이 무기는 폴란드 군사 관계자의 놀라움을 사며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체계로 선정되어 한국의 K방산 위험을 드높였죠. 한국형전 술지대지 유도미사일 역시 북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 150km에 달하며 원형공 산호차가 2m에 불과해 오차 없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에 있는 KTSSM-3의 경우 바퀴 10개짜리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해 화력과 범용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고정식 4일로에서 발사하던 KTSS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것으로 변경해 연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탈바꿈시켰죠. 갱도진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땅굴 침입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이자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K9 자주포 역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의 포격이 시작되면 북한 국경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THAAD를 통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갖추고 있기에 전술 핵무기의 위협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한국은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체계 덕분에 이스라엘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반격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포병 무기와 방공 시스템 등은 해외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포병 무기는 주로 유럽 방면에서, 방공 시스템은 주로 중동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8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동 국가들이 너도나도 한국 방공 시스템을 사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와 사우디 같은 석유 부자 국가들이 이미 한국에 접촉해온 상황이고 한국은 잘 만든 무기 덕에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 산업은 안보 강화와 외화벌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방위 산업의 발전을 멈추지 않고 더욱 큰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주변국들에 한국 것 사지 말고 독일 제품을 사면 훨씬 싸게 주겠다라며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와 심지어 선박까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자신들과 새로 계약을 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충격적인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독일은 오히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초대박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지. 중국도 아니고 독일이, 우리의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독일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인프라 재건 대부분을 한국에 맡긴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독일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검토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할 테니 한국에 줬던 지뢰 제거 수주와
인프라 재건 수주를 독일에 달라라는 충격적인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 한국이 이미 확정적으로 따낸 규모는 약 70조 원. 여기에 추가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한국의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찾아가 충격적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으니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은 초대박이 독일 조선업은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직접 찾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극비리의 회의를 한 뒤 오래전 세계 조선업계 수주량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올해 516만 CGT, 환산톤수 용어 설명을 수주했습니다. 전년 동기 1039만 CGT, 대비 50%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이 같은 기간 15%, 1220만 CGT, 1043만 CGT 줄어든 것보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글로벌 발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2712만 CGT, 1781만 CGT 줄면서 수주 감소 폭이 작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5%에서 59%로 상승했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과 독일연합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감소는 조선사들이 고성과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싼 수주도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저렴한 수주는 완전히 쳐내버리고 한국에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만 받은 것입니다. 대신 고부가 수주는 한국이 완전히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예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말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34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 6척을 각각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의 82.4%를 국내 조선 3사가 따른 것. 컨테이너선의 경우 한국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29척을,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들어 16척을 각각 수주했습니다. 랜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6월 130.9, 1억 3,090만 달러의 약 1,700억 원에서 2023년 6월 170.9, 1억 7,090만 달러, 약 2,200억 원로 30.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선가 지수는 185.5, 1억 8,550만 달러의 약 2,400억 원에서 260.0, 2억 6천만 달러 3,300억여 원으로 40.2% 상승했습니다. 22,000퍼부터 24,000 TEU, 용어 설명, 컨테이너선은 146.0, 1억 4,600만 달러의 약 1억 9천억 원에서 225.0, 2억 2,500만 달러, 약 2,900억 원으로 54.1% 뛰었습니다. 다른 선박보다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계 1, 3위인 한국의 조선 3사는 앞으로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저부가 선박 수주는 중국이나 일본에 떠넘기고 한국은 큰 돈이 되는 고부가 선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 선진국으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이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밀월관계 방해작전에도 세계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사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도 보유했고 이 둘의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부가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강제는 운항 중 발생하는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사용됩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소재를 오직 한국 조선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을 버틸 수 있는 NG 연료 저장 탱크용 니켈 9% 후판이 대표적 예입니다. 일반 후판보다 열처리 등의 과정이 복잡해 생산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 생산한 렌즈용 니켈 9% 후판에 의존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개발 요청으로
철강사들이 생산에 나서면서 국산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못 만들고 일본도 이제는 한국산 같은 퀄리티를 만들지 못해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을 LNG 연료탱크에 적용한 것도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나오션은 포스코와의 10여 년 동안의 공동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고만강강 소재 LNG 연료탱크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설치했습니다. 고만강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LNG 연료탱크 소재로 꼽힙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을 망하게 하려던 독일, 반대로 독일 조선업계가 망해버렸습니다. 독일 조선업계가 수많은 조선소의 파산 신청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해운조선 전문지 로이즈즈 리스트에 따르면 독일 내 조선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독일 조선 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선박 전문업체인 마이어 베르푸트, 마이어 워피트 사 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내 조선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푸트 사 사장은 한국이 진짜 돈이 되는 고부가 수주를 전부 가져가 버렸다. 독일의 치명적인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털어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국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사지 말라며 독일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독일.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 내 독일 국민들조차 이제는 독일산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를 사며 극찬하고 있는 놀라운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한 전기차. 유럽 자동차 메카인 독일에서 차부심, 자동차 플러스 자부심, 강한 독일인들이 한국차에 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10번 넘게 한국차를 극찬했습니다. 19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채택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 EV6가 독일에서 본고장 출신 자동차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막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은 차량들입니다. 한국차와 독일차를 비교 평가한 곳들도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차에 대한 호평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아이오닉 5는 독일 3대 자동차 매체인 아우토빌트, 오토빌드, 아우토 자이퉁, 오토 트사이통,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오토모터 UND 스포어트, AMS 평가에서 독일 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운전 성능과 기계적인 완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독일 아우토반에서 초고속 주행을 실시한 뒤 기술적인 안전성까지 깐깐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아우토빌트 평가에서 전기차 부문 최고의 수입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우토 자이퉁이 진행한 5개 SUV 전기차 평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기아 EV6, 폴스타 2, 테슬라 모델 2, 벤츠 EQB를 이겼습니다. AMS가 진행한 4번의 전기차 평가에서도 아이오닉 5는 해외 주요 전기차를 모두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ID.4를 이긴 데 이어 올해 4월 테슬라 모델 Y, 포드 머스탱 마하1을 제쳤습니다. 아이오닉 5는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올해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유럽국들에서 한국의 선박과 무기 수주까지 모조라 빼앗긴 것은 물론 이제는 독일, 자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까지 한국산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독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돈벌이 수단이자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산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면 독일은 더 이상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수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독일이 중국과 몰래 손을 잡고 한국을 치려한 결과입니다.